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도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제뉴스 역시 중동 소식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헤즈볼라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켓 240발 이상 쏘는 등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 가운데 처음으로 전사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6.21 특수정보 정찰부대, 일명 해고즈 부대라고 하죠. 여기하고 골라니 보병여당 소속 장병 8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서 이슬람 저항군은 이 레바논 남부 오데이세 마을에 침입하려던 이스라엘 적군 보병부대와 충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마을을 향해 접근하던 이스라엘군 탱크 3대를 로켓으로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대응과 또 새로운 제재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7개국 정상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제재 부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복 공격까지는 안 간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일단 이게 보복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금 교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한 선택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 대해서는 이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5달 만에 이 명품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이 제2요구권을 결국 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대통령실도 역시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는데
이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또 야당이 특검 수사 담당자와 또 수사 대상을 정하는 건 이 사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안의 제2요구권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네, 국회는 언제 이 법안을 재표결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거부권 행사가 이제 현실화하면서 이제 내일 아마 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네. 이때 바로 재표결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또 국회의장 생각입니다. 지금 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인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거든요. 일단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단속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재표결하고 또 부결되더라도 또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특히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김 여사 관련 비위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당의 원내 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 단과 만찬 회동을 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있죠. 그다음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서 2시간 15분가량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우선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여권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 직후 재표결 과정에서의 이탈표 단속을 염두에 둔 회동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초청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자꾸 뒷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만찬은 이 독대 요청과는 별개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 건설 분야 수요가 크게 꺾이는 힘든 상황이 계속됐는데 정부가 마침내 대책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30% 가까이 오른 공사비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공사 자재, 인력 조달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의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민간이 해외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의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식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KS 인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또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시멘트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으로 그동안 보호를 해왔는데 이게 수입을 한다. 이게 수입은 가능한가요? 일단 불가능하진 않고요. 1990년 노태우 정권에서 그때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발표한 다음에 그래요. 이 시멘트 파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시멘트 가격이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올라서 한 40% 이상 치솟았거든요. 이 때문에 근데 시멘트를 만들 때 이 땔감으로 쓰는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이 급등했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왜 시멘트 값은 고공행진이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국토부가 이에 건설업계 손을 좀 들어줬는데 이 시멘트 업계에서 유연탄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전기요금이 올랐고 또 정부 지금 탄소 저감 정책에 발맞춰서 이 환경 설비를 드러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시멘트 업계는 맞서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 얘기는 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인건비와 땅값입니다. 시멘트는 전체 공사비의 한 10%인데 왜 시멘트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비약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자,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을 했다는 거죠. 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무려 724억 원의 과징금이고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티가 이제 모든 중형 택시에 제공하는 일반 호출이랑 자사 소속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가맹 호출이 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지금 택시기사 경쟁회사 소속 택시기사 12,000여 개 아이디를 일반 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카카오티는 경쟁회사의 택시 운행 정보와 같은 영업 기밀을 실시간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뭐 우티라든지 그리고 타다 이런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 노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일반 노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카카오티가 투출을 끊으니까 이 수익에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이에 카카오티는 이제 51%였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이 2년 만에 7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뭐 과징금 부과 이걸로 끝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한기정 공정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게 너무 과도한 과징금이다 이렇게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중도 사퇴한 다음에 홍 감독을 비롯한 최종 3명 면접을 했는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이임생 총괄이사가 규정상 그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막 자택에 찾아가고 진행한 면접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하지만 홍 감독 거취에 대해서는 이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협회에 넘겼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중의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평년 기온의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철원이 6.5도까지 떨어졌고요. 경기도 파주와 충북 제천이 7.4도, 전북 장수가 8.8도, 서울도 1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서늘하겠는데요. 서울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충청과 강원, 경기 남부에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1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경남 내륙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주, 부산과 울산, 거제와 전남 여수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개천절인 오늘 도로 위로는 도심 주변으로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2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설악 일대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쪽으로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와 또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룸 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정치권 현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단과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국감을 앞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지역화합 배포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양은 좀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의 그 최고의 그 지도자가 당 대표이고 또 원내대표인데
아무리 뭐 원래 원내 전략을 짜는 자리였고 또 거기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려 있는 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자리에 그 한동훈 대표와 같이 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더더구나 지금 그 뭐 녹취 사건 폭로 뭐 등등까지 하니까 이게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당의 어떤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그 말씀 하신 김에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그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같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고 또 여당의 당대표가 만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무슨 여러 가지 뭐 의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자주 그게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자주 읽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그 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뭐 다음에 기회 보겠다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를 피하는 걸 보면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이거는 뭐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국정을 주도하는 우리 집권 세력 내에서 별로 결집된 모양보다는 아주 흩어지고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걱정을 하는 모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독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이야기를 건의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야 의정 협의회 관련해서 그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장 지금 전국에 놓여 있는 아주 뜨거운 현안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그리고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결심도 필요하고 또 여당의 그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도 어떤 대통령과 같이 조율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만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사과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또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과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거가 아니고 새롭게 그 논란을 증폭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명품 100건을 비롯해서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사과를 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 뭐 그걸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국민적 지금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굉장히 아주 높아져 있는데 그거를 뭐 사과 한마디로 뭐 어떻게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더 국민들 진짜 부아지르는 거죠. 사과는 당연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해야 될 국민이 김건희 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대통령이 뭐 최저
그 지시조를 하고 있는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데 그거를 그걸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 국민적 어떤 기준이나 그런 요구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나 첫 걸음이 국민들한테 그러한 시끄러운 일을 또는 의혹 덩어리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자중하겠다 이런 것이 최소한 첫 걸음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마무리하겠다. 근데 마무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민심을 외면하는 게 정도가 심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 중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호칭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지금 검찰에서 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관계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의원님도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검찰의 발표는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당연히 저도 그 명품백을 주고받고 한 것이 그 소위 다른 죄보다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처벌을 하겠습니까? 법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처벌하지 어렵다. 알선수재죄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그 결론을 내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끈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혹을 증폭시킨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더더구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최 목사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사심의를 열었는데 두 개는 또 엇갈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고 준 사람은 기소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법리적인 것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 기준에 비춰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수사를 그동안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빨리 속전속결로 그 결론을 내고 가부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질질 끌고 오히려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만든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정도의 간단한 사건에 간단한 그 사건의 결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명품백의 건의 경우는 네. 현행법 처벌법규나 없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알선수재나 이런 것들이 더 심층적으로 수사해서 그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최 목사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사실 별로 그런 것들을 거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은 네.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처벌할 수가 없다면 기소도 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만 네. 그런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이미 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질질 끌었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이 내용의 결론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신이 배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요. 예, 이 사람이 이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이 관계자하고 전화한 것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녹취록 보도, 이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좀 너무나 좀 어이가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일반 그냥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쨌든 지금 서울보증인가요? 거기 상임감사라는 아주 고위직에도 가 있고 여전히 그런
또 발언 내용을 보면 뭐 완전히 무색무취한 발언이 아니라 어느 쪽에 완전히 기울어 있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소울의 소리인가요? 뭐 그쪽에 네. 있는 이명수라는 사람하고 또 연결해서 굉장히 어떤 친밀감을 그런 배경하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당에서 진상조사든 뭐 어디서 조사하든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당내 일각에서도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일탈,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탈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그 그룹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물론 그 의심이 지나치고 또 높아심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으로 당내의 여러 가지 의아심이나 또 분열이 잠재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실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서 그 사람이 개인 일탈이면 일탈대로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강제 수사권이 없는 당이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그 있을 수도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한 이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건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진상 조사를 윤리위원회에다가 지금 지시해서 한동훈 대표가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진상조사에 이를 정도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무슨 뭐 강제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상당히 한계가 느껴질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시끄럽다가 유야야 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안의 성격과에 비춰봐서는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니지만 강제 수사권 없는 당회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부딪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렇게 일단 당 차원의 그 진상조사를 하다가 뭔가 위법 불법 사항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사안은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상영 검사는 해외 연수 중이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게 박상영 청문회가 아니라 이화영 청문회가 됐다 이런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역임하셨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원회의 또 그 운영 실태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황당무계하고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나요? 아주 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불러서 그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국회의 모양이 네. 정말 일그러져도 보통 일그러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두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무력감이 극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말 쇼도 이렇게 저급하고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가감없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황당무계도 하고 지금 법사위에 있는 그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런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씨 그 방탄용으로 계속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탄핵, 뭐 특검 계속 도드리표 좀 하면서 민생은 제쳐놓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녹취권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수사권에 있어서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거를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은 상당히 아마
표정 관리하면서 웃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숙지 역할을 한 저희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쪽에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악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가리려고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판결이 가까워오고 있는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증교사 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건이라든가 네. 이제 앞으로 있을 대장동, 백현동 건 또는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북한과의 부정 결탁 이런 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고 지금 방패에 맡기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속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의원님 가급적이면 좀 호칭을 붙여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고가 11월에 2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균열이 올 수도 있다. 아니다. 그거 1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또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설왕설래한데 정치권에서는요. 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의원님. 법률적으로야 국민 상식이나 또는 법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네. 제가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에 제기된 의혹이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식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그 중대한 범죄들의 의혹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네. 저는 그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설사 일부 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고 분열되고 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적인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해버렸고 개딸당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에 관련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검찰 탄압이니 설사 유죄 판결 받으면 법원도 한테도 뒤집어 씌울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들이 사법 불복을 계속 줄기차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판결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길에 섞인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체제로 봐서는 그렇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딸들과 또 이재명 지금 내부의 그런 공모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든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또 개딸당으로 전락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만 어떻다고 해서 어떻게 분열되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이해관계가 결탁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곧바로 분열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속된 모습을 외양상으로는 보이면서 그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나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그 진보 진영 또 더불어민주당 측의 움직임이 더 거세게 나타날 거다 이런 그 전망과 분석도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버티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고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마 거의 뭐 그런 예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네. 그 현 정국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뭐 정치권에 그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정치권의 그런 모습은 참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그 아마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저 어떻게 하면 이 정치권에 누구 할 것 없이 다 예, 좀 퇴출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정치권에 있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일대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언을 부탁드렸더니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의 부소장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실천은 좀 외롭기도 하고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친구, 가족, 이웃과 이런 실천 활동을 함께 한다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힘을 얻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내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라던가 평생교육기관 혹은 공공기관들에서도 환경교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더 오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환경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걸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1.5도씨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클릭을 하면 나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한 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탄소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노력해서 줄여보시는 걸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개천절인 오늘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이 6.5도, 경기도 파주와 충북 제천은 7.4도, 서울은 10.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우려됐던 태풍 끄라토는 주말에 대만 북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 때문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충청과 강원, 경기 남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10에서 60, 강원 영동과 경남 내륙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과 경주, 부산과 울산, 거제와 전남 여수 지역에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이번에는 이 야권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중진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로 아니신가요?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전주시 병여. 예. 그 한옥마을이 있는 곳입니까? 뭐 같은 전주인데 이제 경계선이죠. 아, 거기가. 경계선에 있습니까? 예. 그 어떻게 출퇴근하십니까? 아니면 주중에는 이제 국회가 자주 열리니까 네. 그 주말에는 내려가 있는데 예. 지역구에서 가까운 제 고향에 시골에서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휴일인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우선 재보궐선거가 당장 호남 두 곳 중에 예. 특히 그 영광 군수선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그 여론조사를 봐도 아주 박빙으로 나오고요. 그 세 당이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떤지 좀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역에 이제 군수 뽑는 선거인데요. 곡성은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것 같고 네. 민주당 후보가 영광은 뭐 아주 박빙 접전 네. 것 같은데 인상적인 건 금방 말씀처럼 진보당 네. 후보가 이렇게 솟아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에 전주에서 네. 진보당 그 강성희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있어서 네. 아마 주민들 시선이 그쪽으로도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거다. 뭐 별거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 선거는 군수 선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정치적 쟁점은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영광 군수 선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그 좀 거친 설전이 오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이른바 그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비례는 뭐 조국혁신당으로 했던 그 연합, 정치 연합이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의 협력이고 또 이런 작은 선거에서는 경쟁하는 게 또 뭐 나쁘지 않죠. 뭐 특별한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균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 호남 동행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동진 정책이라는 거 하는 말을 써서 그게 빗대서 이번에는 한동훈표 서진 정책 뭐 이렇게도 언론이 보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21대 총선 때였을 거예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네. 같은 호남 동행위원회라는 걸 설치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선거용 기획이 아니라 정말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진정한 전국 정당화가 바람직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도를 좀 손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선거제도요? 승자 독식 구도로 과거에는 뭐 철벽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승자 독식 구조는 대의 민주주의의 큰 대자 대의의 반하거든요. 사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권자의 한 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동형 비례제를 줄기차게 선도해 왔습니다만 네. 안타깝게 그 뜻이 잘 실현 못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죠. 지금의 비례제는 준연동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준연동형도 위성정당에 의해서 무력화된 예. 거죠. 아니죠 지금 예. 사실상. 의원님 생각하시는 연동형은 어떤 겁니까? 그 가장 완성된 모델은 독일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다 의석에 반영되는 거죠.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을 보면 42, 3%입니다. 그러면 58%의 유권자는 국회에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네.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불합리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승자 네. 독식. 그리고
이 대통령제의 결함도 0.7% 24만 표를 가지고 200%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인이 국민인데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의 그 정신에 위임 권력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핵심의 승자 독식. 한 표라도 이기면 권력을 200%다 독점해서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 제도의 모순입니다. 이제 87년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37년인데 이제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승자 독식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자라고 하면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그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연동형 제도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제를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도 있고 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조합해 볼 수도 있고 그중에 한두 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 촛불 1,700만 명의 촛불이 모여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의석의 거의 80%가 탄핵 가결 표를 던졌을 때 적기였거든요.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킬 때 혁명이 된다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4.19 혁명인 이유, 6월 항쟁이 혁명적인 이유는 제도가 6공화국으로 바뀌었잖아요. 7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때 정치제도, 선거제도, 특히 헌법을 손질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나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건 결국 제도적인 개혁밖에는 없습니다.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윤 대통령 앞에 있는데 이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좀 길게 보고 본질을 뚫어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한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그 개헌의 진정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일찍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식의 정쟁으로 묻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취임 초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그 같이 뭐 대화하는 자리 등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제도를 바꾸되 32년, 27년의 대선이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 뽑힌 사람이 임기가 끝나는 32년이면은 총선과 같이 치르는 거죠. 그렇게 정상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라면 그러면 32년 개헌을 지금 얘기한다면 누구도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내 임기를 줄이라는 거야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결단한다면 27년을 26년으로 뭐 사실은 몇 달 당기는 건데요.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 당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임기 중에 희생적으로 제7공화국을 여는 그것이 이제 결단의 정치인이고 개혁가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인데 그게 싫다면 32년으로 나와는 내 임기는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승자 독식 체제를 좀 손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를 뚫어야 정치가 정말 선진국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점이 좀 공부는 그냥 되는 게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체험을 해봐야 몸으로 하는 공부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좀 맥락을 달리해서 지금 야권 뭐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를테면은 거리에 걸린 프래카드를 보면
올해 안에 끌어내리자 이런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또 3년은 너무 길다 추진위원회를 조국 혁신당은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시켰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탄핵에 동참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12명이 탄핵 준비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제가 질문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또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당론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입니다. 정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어요. 다 그 조사기관이 이 정부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사한 이래 가장 바닥을 뭐 에이스 리서치다, 뭐 리서치뷰다, 리얼미터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심의 척도잖아요. 반영하는 건데 민심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나온 신뢰도 조사, 그러니까 0점에서 10점까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10점이면 100점인 거죠. 0점이면 뭐 전무한 건데 무려 45%가 응답한 사람의 100명 중에 45명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제로. 이건 심각한 겁니다.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0명에 45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 같으면 혁명 전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화가 나 있는 거죠. 주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주권자인데 국민이죠. 잠깐 위임했는데 그 의사를 그렇게 전혀 무시하고 고집불통으로 이거는 정말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지금 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권력이지 국민들은 지금 그 권력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소장파 때 쇄신 정풍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이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잠자고 침묵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정권 맡기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정서로는 이미 탄핵의 임계점을 넘었고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권력은 내파합니다. 내부 붕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합니다.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야당 입장이지만 이런 정권 운용도 있었는가 상식과 관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불러서 사실은 내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하거든요. 그 표단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패싱 빼고 불렀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의 의지는 한동훈 대표 축출 이거 쫓아내라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쇄신 얘기가 나와야 그렇죠. 나라가 편해진다고 그러셨는데 이 쇄신 얘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과 당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으면 내파라고 그러셨죠. 결국은 그 탄핵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정치 상황이 또 조성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한테 그런 걸 자꾸 독촉하는 거냐.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겠어요. 두 가지 경로가 있죠. 내파로 가는 수가 있고 이제 정반 합의 과정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쇄신 정풍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창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정풍운동할 때 그 당시 동교동계 그 원로 뭐 건노가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 소장파들이 그 대치했던 국면이 예. 저 떠오르는데요.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것은 예. 민심을 대변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민심이 아마 제가 정치를 한 뒤에 이렇게 민심이 사나웠던 적이 없는데 여당은 조용하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세력적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재로 보면은 좀 유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왕 본인이 명운을 걸고 운명을 걸고 정치를 시작했으면 시는 시고 비는 비고 이럴 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네. 해답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된 뒤에 흐물흐물 그냥 뭐 없던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국민은 날카롭게 보면서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는 자신이 내건 말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뭐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나오고 1위로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나오는데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정치를 중앙 정치 할 때는 우리 의원님과 함께 그 의원님이 길을 열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작을 했죠. 이재명 대표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대단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사다리가 다 치워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개천에서 난 용인데 우리 사회에 개천에서 난 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용이 되고 나서는 개천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개천에서 났다는 걸 개똥밭에서 굴러서 컸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의 정치, 열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그 의원님이 대선 후보를 하셨을 때가 2007년이었죠. 예.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봐오신 셈인데 그 사이에 좀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변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발전이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노선은 일관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기초 단체장이 230명이나 200명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기초 단체장으로서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또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17명 중에 예를 들면 남한산성의 이 계곡 노점상 문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손 못 댔던 거 뭐 특별한 분쟁 갈등 없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낸 솜씨 같은 걸 보면 네. 그런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국가 운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큰 이제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계속 선고 1심이지만 선고가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죠? 예. 아까 검사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결국 공화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공화국의 대통령은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하고 그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속에서
주권자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경쟁했던 정적을 죽이는데 골몰했던 지난 2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십 명의 검사를 2년 넘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권이 갖고 있는 그 기소 독점적인 권력이 기소권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소를 해서 또 구형까지 이제 최대 한도로 구형을 한 검찰 정권에 의한 검찰 정권을 위한 검찰의 어거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죽이기의 연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지 현미경을 가지고 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떠냐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국회 상임위의 과방위 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두 가지 과방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해서 그 이 방송법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따른 재표 결과가 이제 폐기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사법 관련해서 범국민 협의체를 제안했거든요. 마치 의료개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하듯이 뭔가 좀 그렇게 좀 해보자는 제안인데 이게 범국민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이 갈등과 충돌 사안 계속 도돌이표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타개해 보겠다는 충정.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무소속입니다. 네. 여야를 중재해야 할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는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 때 네. 국회가 당시 민주당이 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동을 걸었어요. 청와대가. 말하자면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가서야 어떻게 이 개혁을 해내겠느냐. 확실한 사람을 보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방송법 개정의 취지나 지금 방송사법을 개혁하려는 거나 같습니다. 같은 취지예요.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은 청와대는 어리석었죠. 그리고 그것을 돌파 못한 민주당은 맥이 없었고요. 그 점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자 공영방송의 핵심은 공익하고 공정성이거든요. 공익하고 공정성은 어디서 담보됩니까? 독립성에서 오는 겁니다. 정권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좀 거리를 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영방송이 공익적이고 공정한 방송이라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큰 눈으로 통 크게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 갈등 사안에 대해서 좀 시원시원한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사법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비판이 그렇게 좋은 법인데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좀 뼈가 아팠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그때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국회에 있지 않았죠. 예. 그때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네.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렇군요.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다. 미안한데 좀 더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갖다 놓자 하는 네. 그런 진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방위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어제 최민희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거론 안 하고 또 자기들은 한동훈 대표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 원칙 어기지 않았냐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면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장면 그때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어제 한 게 아니고 네, 며칠 전에 30일 전에 9월 30일인가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계속해서 이 정쟁의 장으로 상임위를 변질시키지 말자. 네. 의제에 충실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신사협정 같은 그런 예. 분위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개별 의원은 또 돌출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인데 어쨌든 국회는 상식과 관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신사협정입니까 아니면 야합입니까? 신사협정이죠. 말하자면 지금 청문회 같은 청문회에 증인이 나와 있으면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하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양당 간에 대표 거론하면서 정쟁하지 말자. 그렇죠. 예. 이런 신사협정이었다. 이거는 예. 큰 틀에서 국회 전체에서도 좀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 장관 하셨잖아요. 예. 개성공단 만드셨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다. 예. 이러면서 통일 관련 들어가는 단체 다 없애버려라. 뭐 이런 정도까지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진보 진영의 통일 관련 단체가 다 자체 해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야권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의 이 남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또 조언하실 건지. 30년 내 최악의 최저점에 이르렀어요. 최저에 왔다는 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방법은 113 회복입니다. 113이라는 건 뭐냐? 가장 지금 저평가된 정부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7번의 진보 보수 정부가 다 계승 발전시켜온 원칙이 113 원칙이에요. 113 원칙이 뭐냐?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1. 남북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를 남북 축으로 기본 해서 합의서. 그게 예. 1이죠. 그다음에 3은 뭐냐? 일본과의 우호 협력, 중국과의 우호 협력,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 113이 대외 정책의 기조였어요. 그 기조를 유지 발전 속에서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는 양날개로 활짝 펴졌어요. 네. 부채살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 윤석열 정권 2년 사이에 부채가 접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113이 311로 갔어요. 3적대. 북한과 적대, 러시아와 적대, 중국과 적대. 그리고 한미동맹은 유지되는데 1중심. 일본을 중심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고 국익은 실종됐다. 다시 113의 회복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입니다. 네, 앞서 정격 인터뷰 시간에 정동영 의원과의 대담에서 정동영 의원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시사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격의 경제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모시고 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점점 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어쨌든 영향을 이미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 초점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면 빨리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넘게 전에 일어났습니다는 대체로 그때 러시아가 한 3일 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전이 딱 아마 오늘부로 1년 전으로 기록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갈등부터 시작된 문제가 길어야 한 7일 정도 지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1년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디지털 시대 전쟁은 하나의 특징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디지털 시대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상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장기간 됐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그 전쟁이 길어진 것도 이제 디지털상의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단기간에 이 모습 가지고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통 전쟁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직전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보다는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다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보에서 지오폴리티컬 플러스 이코노미 포함은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그 새로운 추세에서 보면 이 전쟁 문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앞에 가는 것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시각과 좀 달리 굉장히 장기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의 당장 증시에서 나타나는 문제,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계없이 대체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이야 뭐 동서고금 수천 년간 여기저기서 있었지만 그 전쟁의 기간이 짧으냐, 짧게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네, 경제 당장 미치지 않는다 해도 전쟁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해당국뿐만 아니라 해당국 국민들은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좀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쟁을 이렇게 침략한 국가든 전쟁을 당한 국가든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세계가 하나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 돼서 디지털에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남의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전쟁의 기간이 굉장히 중시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이론에서 뭐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 에스컬레이션 가설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싸움하다가 그냥 가볍게 툭탁거리다가 한 대 맞고 나도 너 진짜 이럴래 그러고서 진짜 세게 이제 하다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된다는 건데. 네네. 지금 이번 중동 사태도 한 1년 동안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을 뭐 180여화를 발사를 할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요 이란의 공격과 이제 곧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 시점에 각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증시는 생각보다 또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는 시각보다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이 현안을 경시하면 안 된다. 앞서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왜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든 이번 사태든 주가는 많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 자금이 대부분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문제에 있어서는 펀더멘탈리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것이 한국 자본이든 그것이 아랍 자금이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환경에 다른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데 왜 한상준 논설위원은 앞으로 전쟁의 기간이라든가 또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얘기하느냐. 너무 가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과거와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가 규범과 관행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상식적 측면에서 노멀 소사이티가 아니라 뉴 노멀 소사이티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오늘도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의외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 가지고 중동 사태라든가 또 그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미하게 이렇게 처구면 안 된다. 더더욱이 남북 문제를 이걸 적용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왜 이렇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시각들도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앞서 같은 요인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연동돼 있어서 근데 그 중심이 미국인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전장터가 될 일도 없고 네네. 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가가 바로메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동 사태를 보면 늘 유가 문제, 석유 때문에 사실 걱정인데 이게 네네. 또 이제 석유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휘발유값 뭐 주유소에서 돈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어떻습니까, 통영? 네. 사실은 그 2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유가가 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50달러 넘지 않느냐. 러시아 위험상도 300달러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1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바로 그런 시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는 지금 배럴당 한 80달러 이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되기 비교적 때문에 안정적이네요. 그러한 분석 시각과 달리 국제유가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물가가 안정돼 있고 한국도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1% 떨어졌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오펙 국가들이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켓셰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사실 중동 사태가 되면 바로 뭐냐 유가가 치밀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지금은 오펙 국가들이 마켓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과거 중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1차, 2차 때는 마켓셰어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70년대 말씀. 예, 그렇습니다. 70년대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했던 제2차 오일 쇼크 당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펙 국가들이 가성비가 이렇게 높은 이런 원유는 좀 캐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미국이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한다든가 대륙붕을 개발한다든가 또 전략 원유 부축분에서 오일시대 건거체가 3개월 정도 이렇게 건거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가스라든가 대체 에너지도 상당 부분 이렇게 원유에 대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적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마켓셰어에 중동 국가라든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차지하는 원유의 그 마켓셰어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2년 전 우크라이나 사태 과거에서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사태에서도 100달러 이상 올라간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오늘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인 보는 것은 그런 요인이다. 그런데 국제유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 인사에 있어서는
그 유가 모습 가지고 이 사태를 경미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세계 이렇게 원유 시장의 재판 판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경제가 먼저 들어가더라고. 경제 안보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이 검토가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경처럼 대환경에 많이 의존하고 중동산 두바이에 대해서 의존도가 한 70% 이상 되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중대한 현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그 완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아까도 이제 그 야당 의원께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경제가 현 정부의 문제만은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물가 만상가에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까지만으로 금리 인하를 당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금리 인하 부분에서는 가장 늦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완충 능력이거든요. 재정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거대 예당 때문에 이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룸이 없습니다. 재정 지출이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 지출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상속세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것도 완충시키는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인데요.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시각에 나타났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미국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사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가는 유독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보면 한 2.5%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가는 뭐냐?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누구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한 환경.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이 초불확실한 환경인데요. 네. 이걸 외부 탓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누구 탓할 건 관계없이 그것이 정책 당국자든 야당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국민들도 이런 범대에서 완충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뭘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금융이 실물보다 월등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빅컷의 빅샷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금리 인하 폭을 두고 빅컷, 빅샷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인상하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에 이것을 피벗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좀 빨리 좀 늦었다 하더라도 10월 정도에 그 금통위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베이비컷에서 0.25% 내리는 게 아니라 0.5% 크게 내려야 되지 않느냐. B컷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실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도 좀 선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무슨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빨리 뭐 어떤 결론이 나든 좀 그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사이와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사이로 모두 23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설악 부근, 다시 춘천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있는데요. 여의도 공원을 출발한 참가자들이 서강대교를 지나 광흥창역 또 상수역을 돌아 다시 여의도 공원으로 달리는 만큼 현재 진행 방향대로 순차적으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말에 부산 가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열려 있죠. 예, 부산 국제영화제 지금 개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참 역사도 오래되고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해외 영화들도 유럽 영화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동네방네 비프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영화관을 그래요? 날로 발전하고 있네. 네, 그래서 구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편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네. 뭐 이번에는 또 OTT 드라마들도 적극적으로 또 보여준다고 해서 뭐 OTT 콘텐츠하고 영화가 이렇게 경쟁 대결 관계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포용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 국제영화제 얘기하니까 김원식 평론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워낙 요즘에 논란이 많은 이슈가 있어서요. 예, 자, 또 논란이 되는 이슈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실석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범죄 조직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구매하고 이걸 암표로 파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보여졌는데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크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여기에다가 뭐 좌석 매수, 좌석 위치, 결제 이런 걸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분 안에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이제 대기줄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얻은 그런 7명이 적발이 됐는데 가장 비쌌던 티켓은 배우 변우석 씨 관련 행사였는데요. 이게 콘서트가 아니고 팬미팅 입장권이었는데 7만 7천 원짜리가 최대 235만 원에 팔려가지고 30배 가량의 폭리를 취했고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표도 18만 7천 원짜리가 80만 원에, 나훈아 콘서트도 14만 3천 원짜리를 50만 원에 올려 팔았던 사례였습니다. 네. 이런 걸로만 1억 이상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구매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넘겨받아서 티켓 예매를 했는데 이게 뮤지컬 티켓이었어요. 티켓 330여 장을 이런 식으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만에 암표를 팔면서 1억 원에 가까운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거든요. 또 의외에도 뭐 군인 신분 20대 남성은 나훈아 콘서트 37장을 암표로 거래했었고, 또 다른 남성도 임영웅 콘서트 15장을 되팔아 가지고 1,300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가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안도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또 정상적인 티켓 판매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가 이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판매 정가가 아닌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표는 불법이다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한 건데,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규칙, 이거는 매크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또 암표 수익을 원천적으로 몰수 추징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실수요자가 나 정말 공연 보러 가려고 샀는데 내가 못 가게 됐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돈 이제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세말로. 왜냐하면 공연은 뭐 일반 신발이나 가방처럼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사이트에 올리거나 또는 예전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저 표 있는데 이거 사실래요? 그러고 상 값으로 대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거 법에 저촉되도록 강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다시 판매됐을 경우에 합법적인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웃돈을 얻는 그런 범위를 좀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 15%, 예. 많게는 어떤 나라는 40%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또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남기현 박정인 교수가 이제 관련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재판매와 안표는 구별해야 될 개념인데 그냥 똑같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마저도 이것을 이제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또 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러닝크루들이 요새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러닝크루 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요. 크루 하면 동지애가 뭐 같은 패밀리식이 느껴지는데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단체 달리기, 집단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그 전격 시사하러 KBS 출근길에 네. 보니까 여의도가 마라톤 코스, 네, 맞습니다. 단축 마라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교통 통제하던데 저는 당장 길은 돌아왔지만 그 보는 그 광경은 아주 좋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예. 한 25분 걸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개인주의가 강해서 파편화돼 있고 코로나19 거치면서 비대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로 하는 것, 특히 회식 문화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한다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이 러닝크루들이 한강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포 종합운동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했어요. 심지어는 이격거리를 2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달리면서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조깅이라든지 걷기, 경보 등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종의 이제 숫자가 밀려가지고 좀 그렇긴 하겠네요.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있어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러닝크루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는 329명이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900명까지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러닝크루가 늘면서 뭐 뻐꾸기 참가하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뻐꾸기는 뭐냐면 뻐꾸기라는 새는 다른 이제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다른 새가 기르도록 하잖아요. 탕란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앞서서 이제 마라톤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4월에 대구 마라톤 대회의 정원은 25,000명이었어요. 근데 참가자는 3만 명 가량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뻐꾸기 참가는 무단 참가자를 뜻합니다. 이 무단 참가자가 무려 5,000명이나 참가를 해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돈을 참가비를 냅니다. 참가비 내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뭐 상금도 주고 트로피도 주는 건데 이 뻐꾸기 참가자들은 그 돈을 내지 않는 거죠. 내고 중간에 끼어서 따로. 그러다 보니 이제 원활하게 또 참가하신 분들이 뛰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뻐꾸기 참가가 일종의 문화처럼 바람직한 것처럼 트렌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너무 민폐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좀 커뮤니티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동호회로 지금 낙인이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거 참 그러네. 뭐 뻐꾸기 참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상도를 근데 이제 지켜야죠. 아까 전해주신 이제 러닝 크루들이 일반 시민들과 약간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러닝 크루 하는 분들도 약간 좀 스스로 자제하거나 자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도한 소음.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같이 또 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보행로 같은 경우 저번에 거기를 뛰다가 이제 사람 인원수다 만나 보니까 그 또 병렬 대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특히나 이 노인하고 아이들과의 충돌 등의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왜 굳이 러닝크루 하기 전에 사진을 그렇게 찍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향인데. 네, 이제 너무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좀 민원 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상식선에서 조금씩 자제하면서 그렇죠. 자율적으로 피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긴 좋을 것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KBO 리그나 또는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독점 중계하면은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법 중계 사이트들이 가로채서 이걸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KBS 하면 이런 스포츠
무료로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요. 오셔요. 예. 그런데 지금은 OTT 업체들이 그런 중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입자 확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보게 한 다음에 아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건데 중요한 네. 거는 이런 OTT 업체들이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십억 원에 수백억 원이죠. 그 경기 중계권을 따내는데 그렇죠. 독점적으로 네. 따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들에서 그대로 중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어느 정도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그런 불법 사이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이용자 수입니다. 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운영되는데 지난달 방문 횟수가 188만 회였어요. 그런데 이 정식 그 OTT 업체의 방송 횟수는 175만 회. 저런 그보다 그러니까 많았어요. 13만 회가 오히려 공식 OTT가 적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불법 사이트들은 주로 도박 광고 배너를 유치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더 불법을 불법이군요. 자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의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차단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번 세탁을 해가지고 서버를 옮기는데 이제 해외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설령 차단돼도 우회 사이트로 계속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그 일반적인 어떤 드라마나 영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인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문제다. 이게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도 이런 식의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의 요리사가 한 곳에서 1000평 세트장에서 공연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제작비가 한 100억 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것도 공개가 되면서 지금 수익이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차단할 거 차단하고 단속할 거 단속하고 자정할 거 자정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3일 목요일 정격 기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